한 가정에서 자라나는 아이에게 부모님의 이혼은 평생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로 남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재혼은 어떨까요? 새로운 가족이 생기니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아이에게 못할 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서 원래 가지고 계신 생각, 그리고 바뀐 게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주인공은 슈퍼우먼을 바라보며 자란 한 미국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언제나 강할 줄 알았던 엄마가 무너지고 만나게 된 남자가 하필이면 한국 남자라서 질색팔색했다는데요.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을지 직접 들어보시죠. 저는 조앤이라고 합니다. 미국 뉴저지에서 엄마와 단둘이 자랐어요. 제 어린 시절은 꽤 특별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양부모 밑에서 자라지 않았거든요. 아버지는 제가 5살 때 집을 나갔습니다. 엄마의 말을 빌리자면 아버지는 더 젊은 여자를 만나 바람이 났고 어느 날 짐을 싸서 떠났다고 해요. 그날 이후로 아버지의 얼굴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 엄마는 정말 대단했어요. 남편의 배신으로 무너질 법도 한데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금융회사에서 일하며 승진을 거듭했고 혼자서 저를 키우면서도 집안 살림을 완벽하게 꾸렸어요. 아침에는 항상 6시에 일어나 요가를 했고 출근 전에 아침 식사를 준비해 주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저녁 식사를 직접 해주고 제 숙제까지 확인했어요. 주말에는 제 방과 거실, 화장실까지 구석구석 청소했고 일요일에는 다음 주 식단을 계획해 장까지 봤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말했어요. 조앤, 우리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아도 완벽하게 살 수 있어. 그 말을 들으며 자란 저는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동네 친구들은 이혼한 가정이라고 절 놀리기도 했지만 저는 오히려 자랑스러웠어요. 우리 엄마는 다른 아이의 부모님과 달랐으니까요. 혼자서도 모든 걸 해낼 수 있는 슈퍼우먼이었습니다. 중학교 시절, 친구들은 데이트를 시작했고 남자친구 이야기로 수다를 떨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이야기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엄마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하고 멋진 직장을 가지고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강한 여성이 되는 것이 제 목표였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제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이 되었어요. 16살이 된 저는 이미 어느 정도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요리도 할 수 있었고 빨래도 할 줄 알았어요. 엄마가 늦게 퇴근하는 날이면 저녁을 준비해 놓기도 했습니다. 그런 날 엄마는 항상 우리 조앤이 최고야 라며 절 안아주었어요. 하지만 그 해봄부터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였어요. 엄마가 가끔 아침에 요가를 건너뛰기 시작했고 주말 청소도 미루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식탁 위에 먼지가 쌓이고 싱크대에 설거지가 밀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실제로 엄마는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맡았다고 했으니까요. 엄마, 제가 설거지할게요. 제가 말하면 엄마는 미안한 표정을 지으며 고맙다고 했어요. 그런데 점점 이런 일이 일상이 되어갔습니다. 예전 같으면 결코 용납하지 않았을 상황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냉장고에 음식이 떨어지고 빨래가 쌓이고 집안 곳곳이 지저분해졌습니다. 엄마의 표정도 달라졌어요. 항상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던 표정이 어딘가 공허해 보였습니다. 퇴근 후에는 소파에 앉아 와인 한 잔을 마시는 일이 잦아졌어요. 처음에는 한 잔이었는데 점점 그 양이 늘어났습니다. 한 병을 다 비우는 날도 생겼어요. 전에는 본 적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내어 물었어요. 엄마는 잠시 침묵하더니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걱정하지 마.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학교 생활은 바빠졌고 대학 진학을 위한 준비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엄마의 변화를 자세히 살필 시간이 없었어요. 하지만 한 사건을 통해 모든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날은 제 생일이었어요. 17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엄마와 저는 항상 제 생일을 특별하게 보냈어요. 학교가 끝나면 엄마가 일찍 퇴근해서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고 케이크와 선물로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날도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은 어두웠습니다. 엄마는 없었어요. 문자나 메모도 없었습니다. 저는 혼자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사와서 먹었어요. 시간이 흘러 밤 10시가 되었는데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어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정이 조금 넘어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엄마가 아니었어요.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엄마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옷은 구겨져 있었고
화장은 번져 있었어요. 뭔가 말하려다 말고 중얼거리는 목소리로 생일, 미안, 이라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제가 알던 엄마가 아니었습니다. 슈퍼어머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은 어디로 간 걸까요? 엄마를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주며 생각했어요. 이게 다 내 탓일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다음 날 아침, 엄마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는 저를 보자 몹시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조엔, 어제 정말 미안해. 내가 생일을 잊어버렸어. 괜찮아요, 엄마. 말은 그렇게 했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생일을 잊어버린 적은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엄마는 직장에 병가를 내고 저와 함께 쇼핑몰에 갔어요. 뒤늦은 생일 선물을 사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쇼핑 중에도 엄마는 자꾸 한숨을 쉬었고 결국 커피숍에 앉아 처음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눴어요. 조엔, 사실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들어.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회사에서도 집에서도 모든 게 너무 버거워. 사실 엄마도 사람이야. 완벽할 수 없어.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의 입에서 힘들다, 버겁다라는 말이 나온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엄마는 항상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제 눈에는 그랬습니다. 나도 외롭고 지쳤어, 조엔. 가끔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어.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빠가 떠난 후로 모든 걸 혼자 해내야 한다고 생각했어. 내게 강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었고. 하지만 이제는 정말 지쳤어. 그 순간, 저는 엄마를 처음으로 사람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완벽한 슈퍼우먼이 아닌 감정이 있고 약점도 있는 한 여성으로요. 그동안 엄마가 얼마나 많은 것을 혼자 견뎌왔을지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그 대화 이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점점 더 술에 의존하기 시작했어요. 주말에는 아예 집에서 나오지 않고 와인을 마시며 소파에 누워 있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자기 관리도 소홀해졌어요.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항상 깔끔하게 입던 옷도 구겨진 채로 입고 다녔습니다. 저는 학교와 집안일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노력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엄마를 깨우고 학교에 가기 전에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저녁에는 장을 보고 요리를 했어요. 주말에는 집안 청소를 했고 엄마의 빨래도 했습니다. 역할이 완전히 뒤바뀐 듯했어요. 학교에서는 아무도 제 상황을 모르게 했습니다.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오자고 하면 항상 핑계를 대며 거절했어요. 누구에게도 엄마의 상태를 알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건 마치 배신처럼 느껴졌어요. 엄마의 약한 모습을 보호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거의 1년이 흘렀어요. 저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대학 지원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뉴욕이나 보스턴의 대학을 생각하고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엄마를 두고 떠날 수 있을지 걱정되었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엄마가 어떻게 될지 두려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돌아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어요. 엄마가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오랜만에 샤워를 하고 머리도 말끔히 정돈한 채로요. 거실은 깨끗이 청소되어 있었고 식탁에는 꽃까지 놓여 있었어요. 오늘 특별한 날이에요?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밝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 그냥 기분이 좋아서. 그날 이후로 엄마는 또 다른 변화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긍정적인 방향이었어요. 다시 아침 일찍 일어나 요가를 하기 시작했고 집안일도 조금씩 하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에서도 열심히 일했고 술도 많이 줄였어요. 가장 큰 변화는 엄마의 외모였습니다. 새로운 옷을 사 입기 시작했고 헤어스타일도 바꿨어요. 화장도 신경 써서 했고 향수도 뿌렸습니다. 엄마는 갑자기 10살은 젊어 보이는 것 같았어요. 뭔가 수상했습니다. 엄마, 혹시 누구 만나는 사람 있어요? 어느 날 저녁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엄마는 살짝 얼굴을 붉히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그럴지도 모르지. 그 답변이 저를 당황시켰습니다. 엄마가 누군가를 만난다고. 아빠가 떠난 후로 엄마는 단 한 번도 데이트를 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아라고 항상 말하던 엄마였습니다. 그런 엄마가 누군가를 만난다니 이해할 수 없었어요. 몇 주 후 엄마는 마침내 그 누군가를 저에게 소개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우리는 근처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그와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솔직히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 엄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아니면 아빠처럼 엄마를 배신할까?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단정한 차림새에 따뜻한 미소를 지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가 놀란 것은 그의 외모가 아니라 국적이었습니다. 그는 한국인이었어요. 엄마가 소개하길 이름은 재훈이라고 했습니다. 뉴저지 종합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였어요. 사별 후 아들 하나를 키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어는 유창했지만 약간의 억양이 있었어요. 조엔, 만나서 반가워요. 엄마가 내 얘기를 많이 해주셨어.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안녕하세요 라고만 대답했어요. 식사 내내 저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와 그 남자는 즐겁게 대화를 나눴고 가끔 저에게 질문을 던졌지만 저는 최소한의 대답만 했어요. 엄마는 재훈을 알코올 중독 치료 모임에서 만났다고 했습니다. 엄마도 거기 다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저에게 말하지 않고요. 재훈은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 중이었고 엄마를 도와주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참지 못하고 폭발했어요. 하필 한국 남자예요? 미국에 남자가 없나요? 제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재훈이 어때서? 그냥 너무 다르잖아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제 말은 변명에 가까웠습니다. 사실 저도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정확히 말할 수 없었어요. 조엔, 내가 이렇게 편협할 줄은 몰랐어. 엄마의 목소리는 실망감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심하게 다퉜어요. 저는 엄마가 변했다고 비난했고 엄마는 제가 이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만 하다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후로 우리의 관계는 냉랭해졌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재훈을 만났고 점점 더 많은 시간을 그와 보냈어요. 저는 학교와 친구들에게 시간을 투자하며 엄마를 피했습니다. 집에서는 최소한의 대화만 나눴어요. 그렇게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이 다가오고 저는 뉴욕의 대학에 합격했어요. 엄마는 기뻐하며 축하해 주었지만 예전 같은 따뜻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잃어가고 있었어요. 슈퍼우먼 같았던 엄마는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평범한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변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대학 생활은 저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뉴욕으로 떠나면서 뉴저지에 집을 떠난 것은 어쩌면 저와 엄마 모두에게 필요한 일이었어요. 기숙사 생활은 생각보다 적응하기 쉬웠고 새로운 친구들과 수업에 집중하다 보니 엄마와의 갈등도 점차 잊혀져 갔습니다. 물론 가끔 전화통화를 하긴 했지만 대화는 형식적이었어요. 제 수업과 생활에 관한 짧은 대화, 엄마의 직장 이야기 정도였습니다. 재훈 씨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저도 묻지 않았고 엄마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묘한 균형을 유지하며 2년이 흘렀어요. 어느 봄날 기숙사 우편함에서 발견한 하늘색 봉투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봉투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함께 쓰인 청첩장이 들어있었어요. 엄마와 재훈 씨의 결혼식 초대장이었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청첩장을 바라보았어요. 결혼이라니 이렇게 갑자기? 더 놀라운 것은 결혼식 장소였습니다. 서울, 한국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봉투 안에는 비행기 티켓도 함께 들어있었습니다. 다음 달 주말 왕복 티켓이었어요. 엄마는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면서 저와 상의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화가 났어요. 서운했고 배신감도 느꼈습니다. 엄마는 왜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결혼이라는 중대한 결정, 그것도 다른 나라에서의 결혼을 혼자 결정해버린 것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전화를 걸었지만 엄마는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왜 이렇게 갑자기 결정한 거예요? 왜 상의도 없이? 다음 날 아침 엄마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조엔, 너와 상의했어야 했는데. 미안해. 하지만 이건 내 인생이고 내 행복을 위한 선택이야. 내가 와서 축복해주면 좋겠어.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어요. 저에게 한국은 너무 낯선 곳이었고 재훈 씨도 여전히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엄마의 결정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룸메이트에게 상황을 이야기했더니 그녀는 저를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평생 후회할 수도 있어 라는 말을 했어요. 며칠간 고민하다가 교수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조용히 제 이야기를 들으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족은 한 번뿐이야. 관계가 어렵더라도 특별한 순간에는 함께하는 것이 중요해. 그 말이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결국 저는 비행기 티켓을 확인했어요. 엄마를 만나면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제 마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결혼을 다시 생각해보게 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적어도 그건 저에게 엄마를 설득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어요. 12시간의 비행 동안 머릿속에서는 엄마에게 할 말을 계속 정리했습니다. 입국장을 나오자 엄마와 재훈 씨가 보였어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있었고 엄마의 얼굴은 제가 본 중에 가장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뛰어와 안아주었어요. 조엔, 정말 고마워. 내가 와줘서 너무 기뻐.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재훈 씨도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그의 옆에는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재훈 씨의 아들 민수라고 했어요. 앞으로 제 새 오빠가 될 사람이었습니다. 호텔로 가는 차 안에서 엄마는 결혼 준비와 한국에서의 계획을 열심히 설명했어요. 저는 대부분 침묵을 지켰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상태였어요. 하지만 서울의 밤거리를 보면서 이 낯선 도시에 대한 호기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민수 오빠가 저를 데리고 서울 구경을 시켜주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지만 호텔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동의했습니다. 오빠는 영어를 유창하게 했고 예상보다 친절했어요. 우리는 경복궁, 인사동 그리고 남산타워를 방문했습니다. 오빠와 함께 한 시간은 의외로 즐거웠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오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과 저희 엄마 어떻게 생각해요? 오빠는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여요. 당신 어머니를 만나기 전에는 항상 무언가 빠진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엄마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많은 것들에 대해 물었어요. 엄마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재훈 씨에게 많은 도움을 받았고 서로 의지하다 보니 감정이 생겼다고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결혼하기로 한 이유는 재훈 씨의 어머니가 연로하셔서 미국까지 오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엄마의 설명을 들으면서 처음으로 그녀의 입장을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었고 인생을 다시 시작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대화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감정들이 있었어요. 왜 저에게 상의하지 않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 계획인지 등입니다. 결혼식 전날, 저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 속에 있었습니다. 민수 오빠는 저희 그런 모습을 보고 신경이 쓰였는지 밥이라도 먹자고 했어요. 처음에는 가고 싶지 않았지만 호텔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나갔습니다. 들어간 식당에는 오빠의 친구들 몇 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처음 만난 준호라는 청년이 특히 기억에 남았어요. 그는 조용했지만 따뜻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영어를 잘하지는 않았지만 열심히 대화하려 노력했어요. 저도 모르게 그에게 시선이 자꾸 갔습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은 기분으로 하루를 마감했어요. 결혼식 당일, 서울의 한 웨딩홀에서 식이 진행되었어요. 날씨는 완벽했고 모든 것이 아름답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엄마의 드레스는 화사했고 재훈 씨도 멋진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저는 민수 오빠가 고른 파스텔 톤의 한복을 입었습니다. 낯설었지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꽤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엄마가 재훈 씨와 함께 입장하는 모습을 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서운함 그리고 한편으로는 기쁨. 엄마의 얼굴에서 행복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식이 진행되는 동안 저는 손님들 사이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한 남자를 발견했어요. 준호였습니다. 그는 사진을 찍고 손님들을 안내하고 필요한 것들을 챙기고 있었어요. 식장 안을 바쁘게 오가는 그의 모습이 자꾸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순간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어요. 그는 잠시 멈춰서서 저에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분명 낯선 나라에서 느끼는 설렘 때문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시작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인사를 건넸고 모두 친절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어색함을 느꼈어요. 그때 준호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영어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음식 괜찮아요? 한국 음식 처음이죠?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조금씩 긴장이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준호는 진지하면서도 유머 감각이 있었어요. 그의 영어는 서툴렀지만 그것이 오히려 대화를 더 재미있게 만들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 엄마와 재훈 씨는 신혼여행을 위해 떠났어요. 저는 갑자기 이 낯선 나라에 혼자 남겨진 기분이 들었습니다. 민수 오빠가 다가와 말했어요. 오늘 밤 우리 친구들이 모이는데 같이 갈래? 준호도 올 거야.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호텔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동의했습니다. 오빠의 차를 타고 서울의 밤거리를 지나 한강이 보이는 작은 바에 도착했어요.
그곳에는 오빠의 친구들 몇 명이 이미 와 있었고 준호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주와 맥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언어의 장벽이 있었지만 그들은 모두 저를 편안하게 해주려 노력했습니다. 특히 준호는 계속해서 저에게 한국 문화와 음식에 대해 설명해 주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대화는 더 진지해졌습니다. 민수 오빠는 갑자기 말했어요. 사실 처음에는 나도 아버지의 재혼이 싫었어. 하지만 어른들도 외롭고 힘들어. 서로 의지할 사람이 필요한 거지. 그 말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준호가 조용히 휴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눈빛이 위로가 되었어요. 술자리가 끝나고 준호가 저를 호텔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밤바람을 맞으며 걷는 동안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대학에서 건축을 공부했고 현재는 작은 건축 사무소에서 일한다고 했습니다. 민수 오빠와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였어요. 호텔 앞에 도착했을 때 준호는 머뭇거리더니 물었습니다. 내일 시간 있어요? 서울 더 구경시켜 드릴게요.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어요. 네, 좋아요. 호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을 때 제 마음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이 여행은 원래 엄마를 설득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른 무언가가 제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분명 준호의 미소와 관련이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준호의 메시지로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호텔 로비에서 10시에 만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설렘 반, 긴장 반으로 준비를 마치고 로비에 내려갔어요. 준호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 더 정돈된 차림새였고 손에는 서울 지도를 들고 있었어요.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제가 물었어요. 준호는 미소를 지으며 비밀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의 장난스러운 표정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이동했습니다. 복잡한 서울 지하철 노선도를 보며 놀라워했던 제게 준호는 자신이 매일 이용한다며 웃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북촌 한옥마을이었습니다. 전통 가옥들 사이로 걸으며 준호는 건축학도답게 한옥의 구조와 특징을 열심히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설명은 영어와 한국어가 섞여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다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말보다 그의 눈빛과 손짓이 많은 것을 전달해 주었어요. 점심으로는 준호가 좋아한다는 작은 고깃집에 갔습니다. 처음 먹어보는 삼겹살 맛에 놀랐어요. 준호는 제가 쓰는 젓가락 솜씨를 보고 웃었지만 친절하게 고기를 구워 제 앞접시에 놓아주었습니다. 그 작은 배려가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오후에는 인사동을 거쳐 청계천을 따라 걸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 흐르는 시냇물을 보며 신기해하는 제게 준호는 서울의 역사와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의 이야기 속에서 이 도시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남산타워로 향했어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준호는 제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요. 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수많은 빛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준호와 나란히 서서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이상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같은 편안함이었어요. 한국 어때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생각보다 좋아요. 처음에는 오기 싫었는데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준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가끔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그 말이 깊이 와닿았어요. 사실 저는 엄마를 설득하러 왔지만 지금은 전혀 다른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결정을 이해하기 시작했고 이 낯선 나라에서의 시간도 즐기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준호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우리는 계속 만났어요. 준호는 매일 다른 곳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경복궁에서는 왕실의 역사를, 명동에서는 현대 한국의 활기를, 한강공원에서는 서울 시민들의 일상을 보여주었어요. 때로는 민수 오빠도 함께했고 오빠의 다른 친구들과도 어울렸습니다. 일주일이 금세 지나갔어요. 엄마와 재훈 아저씨 이제는 그를 새아빠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는 신혼여행에서 돌아왔고 저는 다시 뉴욕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더 머물고 싶다는 생각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엄마는 제가 뉴욕으로 돌아가기 전에 한국에서 좀 더 시간을 보내면 어떻겠냐고 제안했어요. 여름 방학이 시작되었으니 한 달 정도 더 머물러도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동의했어요. 민수 오빠도 기뻐했고 새아빠도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연장 체류를 결정한 이유는 물론 준호 때문이기도 했어요. 그와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고 거의 매일 만났어요. 언어의 장벽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의 관계를 더 특별하게 만들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기 위해 더 노력했거든요. 엄마와 새아빠는 신혼집으로 이사했고 저는 그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금세 적응했습니다. 새아빠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조용하고 차분하면서도 따뜻한 미소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많이 알려주었어요. 민수 오빠도 자주 집에 놀러 왔습니다. 오빠는 저와 준호의 관계를 알고 있었고 항상 장난스럽게 놀렸어요. 너희 둘 다 눈치가 없어. 서로 좋아하는 거 뻔히 보이는데. 그런 오빠의 말에 저는 얼굴을 붉혔지만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상은 생각보다 즐거웠어요. 아침에는 새아빠와 함께 동네 산책을 했고 점심에는 엄마와 시장에 가서 장을 봤습니다. 가끔은 세 사람이 함께 저녁을 준비하기도 했어요. 그런 소소한 일상 속에서 저는 가족이라는 것의 의미를 새롭게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저를 한강변으로 데이트에 초대했어요. 우리는 자전거를 빌려 한강을 따라 달렸습니다. 선선한 강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기분은 정말 좋았어요. 해가 질 무렵, 우리는 강가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준호가 직접 준비했다고 했어요. 이거 고백할 타이밍인가요? 준호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그의 영어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그 말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었어요. 고백이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저 조앤을 좋아해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진지했어요. 그 순간 저는 머릿속으로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뉴욕에서의 제3 대학 생활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만난 이 사람. 서로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배경을 가진 우리가 정말 가능할까? 하지만 마음은 이미 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저도 준호 씨를 좋아해요. 제 대답에 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처음으로 저에게 키스했어요. 한강의 밤 풍경을 배경으로 우리의 첫 키스는 서툴지만 달콤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손을 꼭 잡고 걸었어요.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집에 돌아와서 엄마와 새아빠에게 준호와 사귀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엄마는 놀라는 듯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새아빠는 손뼉을 치며 기뻐했습니다. 준호는 정말 좋은 친구야. 너희 둘이 잘 어울려. 그렇게 한 달이 흘렀어요. 준호와 함께한 시간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며 더 가까워졌어요. 준호는 영어 공부에 열심이었고 저는 기초적인 한국어를 익히기 시작했습니다. 가끔은 서로를 오해해서 웃기도 했지만 그런 순간조차 소중했어요. 새아빠의 가족들도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모두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어요. 특히 할머니는 제가 한국어로 인사를 하자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저는 그분들과 함께 전통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명절 준비를 도우며 한국 문화를 체험했어요. 준호의 가족도 만났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저를 의심스러운 눈으로 보셨지만 제가 진심으로 준호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준호의 어머니는 제게 한국 요리를 가르쳐 주셨고 아버지는 한국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 가족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엄마, 새아빠, 민수 오빠 그리고 특별 손님으로 준호도 함께 했습니다. 테이블에 둘러앉아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이것이 바로 가족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사 후 준호는 저를 잠시 테라스로 데려갔어요. 그는 작은 상자를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건 한국의 전통 부적이에요. 행운을 가져다 준대요. 뉴욕에 가서도 잊지 않길 바라요. 잊을 리가 없어요. 제가 대답했어요. 우리 계속 연락하면서 지내요.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다음에 또 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겨울 방학에 다시 올게요. 제 말에 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가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달 전 저는 엄마를 설득하기 위해 이 낯선 나라에 왔어요. 하지만 지금은 떠나기 싫은 마음뿐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고 사랑을 찾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빠라는 존재의 따뜻함을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공항에서 모두와 작별 인사를 나눴어요.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아주었고 새아빠는 어깨를 두드리며 힘내라고 했습니다. 민수 오빠는 장난스럽게 빨리 다시 와 라고 말했어요. 마지막으로 준호와 포옹했습니다. 긴 포옹이었지만 충분하지 않았어요.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이상하게도 슬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이제 제 인생에는 2개의 집, 2개의 세계가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그 2세계가 하나로 합쳐질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으로 돌아온 첫날 기숙사 방은 전과 똑같았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창문 밖으로 맨해튼의 풍경이 펼쳐졌지만 머릿속에는 서울의 야경과 한강의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룸메이트는 제 여행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지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어떻게 한 달 사이에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는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준호와는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시차 때문에 제가 아침에 일어날 때 그는 밤이었고 제가 밤에 잠들 때 그는 아침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불편함에도 우리는 꾸준히 메시지를 보냈고 주말에는 영상통화도 했습니다.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대학 수업은 평소처럼 진행되었지만 제 관심사는 달라졌습니다. 국제 비즈니스 수업을 추가로 신청했고 한국어 학습 앱을 다운받아 틈틈이 공부했어요. 새로운 목표가 생긴 저는 전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준호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고 나중에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위해서였어요. 엄마와 새아빠는 한 달에 한 번씩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2사람의 모습은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새아빠는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했고 엄마는 한국 요리를 배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민수 오빠도 가끔 통화에 참여해서 제게 장난을 쳤어요. 이상하게도 이 새로운 가족 구성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겨울 방학이 다가오자 저는 다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을 세웠어요. 준호는 저를 위해 많은 장소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눈 덮인 서울을 함께 걷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설렜어요. 그런데 방학 직전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준호가 뉴욕으로 오겠다고 한 거예요. 기회가 생겼어요. 건축 워크숍이 뉴욕에서 열리는데 회사에서 저를 보내기로 했어요. 준호의 목소리는 흥분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가 여기로 온다니 꿈만 같았습니다. 준호는 크리스마스 다음 날 뉴욕에 도착했어요. 공항에서 그를 기다리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모습이 보였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달려가 그를 안았어요. 처음으로 미국 땅에서 만난 우리는 낯설면서도 익숙한 기분이었습니다. 2주간의 시간 동안 저는 준호에게 뉴욕을 소개했어요. 자유의 여신상, 센트럴파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관광객처럼 돌아다녔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준호의 눈을 통해 보는 뉴욕은 새롭게 느껴졌어요. 특히 그가 건축학도로서 뉴욕의 건물들을 바라보는 방식이 매력적이었습니다. 워크숍이 끝난 후 준호는 뉴욕 건축 사무소에서 인턴십 제안을 받았어요. 6개월 동안 일하면서 경험을 쌓을 기회였습니다. 준호는 고민했지만 저는 그가 받아들이길 바랐어요. 이기적인 마음이었을지도 모르지만 그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받아들일게요. 하지만 조엔 때문만은 아니에요. 정말 좋은 기회니까요. 준호의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관계의 다음 단계를 위한 기회라는 것을요. 준호는 뉴욕에 남게 되었고 우리의 데이트는 계속되었습니다. 그는 맨해튼의 작은 아파트를 구했고 주말마다 저는 그곳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함께 요리하고 영화를 보고 때로는 그냥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과 미국 두 문화 사이에서 우리는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해갔어요. 준호의 인턴십이 끝나갈 무렵 우리는 진지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준호는 한국으로 돌아가야 했고 저는 아직 대학을 졸업하지 않았습니다. 장거리 연애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어요. 조엔, 졸업하면 한국에 와볼 생각 없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은 사실 제가 몇 달 동안 고민해온 것이었어요. 뉴욕에서의 제 미래와 한국에서 준호와 함께할 미래, 2가지 길 사이에서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생각해봤어요. 사실 국제기업에 지원해볼 생각이에요. 서울지사로 발령받을 수 있게요. 제 대답에 준호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다시 헤어졌지만 이번에는 확실한 계획과 목표가 있었어요. 저는 남은 대학 생활 동안 더 열심히 공부했고 인턴십도 찾아 경험을 쌓았습니다. 특히 한국과 거래하는 회사들을 중심으로요. 한국어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한국어 교재를 읽었습니다. 졸업을 앞두고 저는 여러 국제기업에 지원서를 넣었어요. 그중 3곳에서 면접 제안을 받았고 2곳에서 최종 합격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제가 가장 원하던 곳이었어요.
뉴욕에 본사를 둔 다국적 마케팅 회사였고 서울지사로 발령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합격했어요. 합격 소식을 들은 저는 바로 준호에게 전화했어요. 시차 때문에 그는 막 출근하는 길이었지만 제 소식을 듣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축하해요, 조엔. 정말 자랑스러워요. 준호의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이제 곧 우리가 같은 도시에서 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입사 후 6개월 동안 뉴욕 본사에서 교육을 받은 뒤 저는 드디어 서울지사로 발령받았어요. 짐을 싸고 아파트를 정리하는 과정은 분주했지만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엄마와 새아빠는 제가 한국으로 온다는 소식에 너무 기뻐했고 민수 오빠는 드디어 내 동생이 옆에 있겠네 라며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서울에 도착한 날 공항에는 모두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새아빠, 민수 오빠 그리고 물론 준호까지요. 그들은 조엔 환영이라고 쓰인 한글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엄마와 새아빠의 집에서 지냈어요. 직장에 적응하는 동안 가족의 지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어가 서툴러 업무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동료들은 이해심 많고 도움을 주었어요. 특히 한 여성 선배는 제게 언니처럼 친절하게 대해주었습니다. 주말에는 준호와 데이트를 했고 가끔은 민수 오빠와 그의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오빠는 여전히 장가를 가지 않았지만 진지한 연애 중이라고 했습니다. 가족 식사 시간에는 모두가 모여 한 주간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런 시간들이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서울 생활 1년 차, 준호는 저에게 프로포즈했어요. 한강공원에서 우리가 처음 고백했던 그 벤치에서였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작은 반지 상자를 내밀었어요. 너무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지만 마음은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네, 결혼해요. 제 대답에 준호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안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엄마와 새아빠에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두 분 모두 진심으로 축하해 주셨어요. 새아빠는 준호의 어깨를 두드리며 잘했다 고 말했고 엄마는 눈물을 글썽이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두 문화의 차이, 언어 장벽 그리고 가족 간의 조율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이해심을 갖고 도와주었기에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식과 서양식을 혼합한 결혼식을 계획했어요. 준호의 부모님은 전통을 중시했고 저는 제가 익숙한 방식을 원했지만 서로 양보하며 타협점을 찾았습니다. 이제 결혼식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어요. 준호와 저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작지만 우리만의 공간이에요. 가끔은 불안함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다른 나라에서 다른 문화 속에서 새 삶을 시작한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으니까요. 하지만 준호가 있고 새 가족이 있고 엄마가 있어 두렵지 않습니다. 민수 오빠는 아직도 장가를 가지 않아서 투덜거려요. 내가 형인데 동생이 먼저 결혼해? 하지만 진심으로 우리를 축복해주고 있습니다. 오빠는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겠다고 벼르고 있어요.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벌일지 걱정됩니다. 지난주 엄마와 단둘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옛날 이야기, 아버지가 떠났을 때의 이야기,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강해져야 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엄마는 말했어요. 그때는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게 강한 것이라고 믿었거든. 하지만 이제 알아. 진짜 강함은 함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야.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문득 돌아보면 저도 엄마처럼 혼자서 잘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약함의 표시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습니다.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요. 준호와 함께하는 삶, 새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은 제게 새로운 시각을 가져다 주었어요. 진짜 가족, 진짜 사랑은 그렇게 서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고 두렵게 느껴졌지만 지금은 제 삶에서 가장 소중한 부분이 되었어요.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혼자가 아니어도 괜찮다는 것을요. 오히려 함께일 때 우리는 더 강해지고 더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한국에서 준호와 함께 새로운 가족과 함께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